예, 그 먼저 뭐 인사 뭐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연대 행정학과에 있고요. 복지국가 뭐 이런 거 전공하고 연구하고 있는 양재진입니다. 오늘 그 자리 만들어 주신 또 우리 학회장 노승용 교수와 또 그 옆에서 많이 도와준 학회 임원들하고 스태프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새해에 뵈니까 좋네요. 이 어디 오프라인에서 하면 이렇게 많이들 같이 모여서 얘기 나누기 힘들 텐데 나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시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점을 잘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런 세미나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2시 10분인데 3시가 되기 전에 끝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한국복지국가의 미래 설계만 해서 그쪽 파트만 뭐 좀 글도 좀 보완해서 쓰고 그랬었는데 어제 김태일 교수님이 현재 얘기를 좀 많이 하시면서 뭐 양재진 교수가 내일 잘할 테, 뭐더 얘기할 테니까 막 이래가지고 또 약간 좀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김태일 교수님하고 있었고 그래서 복지국가 현재 조금 한 다음에 미래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할 수 있죠? 공유를 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유는 떴지요, 들? 네, 떴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은 이제 한국 복지의 미래 설계인데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좀 진단하는 것, 거기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이 그래도 체계적으로 담기기 시작한 거는 이제 1940년대 전후 전전 바로였죠. 영국의 베버리지 리포트라고들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요람에서 뭐 무덤까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건강보험 전국민 건강보험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그 철학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복지국가에 대한 것이 사회보장을 영역을 넘어서는 얘기도 하면서 이제 국가론 차원에서 이제 얘기가 들어갑니다. 여기 소셜 인슈런스라고 하는 것들, 이게 사실 소득보장의 핵심이죠. 그러나 그것만 복지국가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 고용, 고용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죠. 이것도 당초 5가지 달성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보장 외에 이제 건강, 그 다음에 교육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 문제되고 이제 주거.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틀 소득보장이나 뭐 이런 사회보험을 영역을 넘어서는 특히 이제 고용부터 해서 시작하는 그런 것에 다 이제 국가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제 관리해 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복지국가라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또 중요한 건 이 보고서의 6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회적인 서포트가 개인의 인센티브나 기회 또 책임, 우리는 사회권만 얘기하는데 책임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책임을 질식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룸을 그 사회에 만들어 놔야 돼. 이건 뭐냐면 자립하는 시민이죠. 자립하는 시민. 그 시민 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립이 어려운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뭐 실직을 할 수도 있고 또 은퇴할 수도 있고 등등 그 어려운 아플 때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사회적 서포트가 들어가는. 그러나 전제는 서포트가 전제가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자립하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시민들의 모임이 되는 그런 것, 그리고 그들이 일을 갖고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큰 틀에서의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때 뭐 이런 철학에 기반해서 큰 틀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디에선가 스피커를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은데 들으실 때는 지금 좀 잡음이 들리네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저는 항상 복지국가를 대지정통 모형으로 좀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또 많은 복지국가들이 지향하는 모습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일을 합니다. 소득 활동을 하죠. 그렇게 하고 일을 하면서 보험료나 뭐 세금을 내죠. 그 세금 내고 보험료 내는 것은 이 대지정통에 모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혹은 이웃이 아프거나 실업 같은 거 당해서 소득이 상실했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소득이 부족할 때도 있죠. 그런 경우에 대지정통 앞에 서서 어떤 보장들을 받는 겁니다. 건강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필요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같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다가 어려움에 빠진 소수가 받아가는 시스템이 복지국가 시스템입니다. 평생 세금만 내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남들보다 덜 받을 수 있어요. 그건 행복하고 좋은 거죠. 자동차 사고 보험료 냈다가 자동차 사고 안 나서 보험료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고 안 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보장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 이게 복지국가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 사실은 사회보장 제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상적으로 노동하는데 사회적 위험에 빠져서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 실업수당 같은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육아휴직급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노동을 아예 못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또 노동을 정상적으로 돈을 다 버는데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플 때,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럴 때는 그 비용을 사회화하는 것도 사회에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노동 직업 능력을 키워주는 것들.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위해서 보육부터 직업훈련까지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국가가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는 게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재원에 따르면은 우리가 사회보험이 중추죠. 그러나 사회보험에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보험료 못 내면 수급권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건강보험에는 일반 재정에서 하는 의료급여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는 기초연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올해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아직 뭐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 처음으로 실업부조제도가 들어왔죠. 한국형 뭐 실업부조제도라고 하는 국민취업제도라는 거. 그건 사각지대는 일반 재정이 이제 보험료 안 내도 그냥 일반 세금 거둔 거에서 해서 들어가는 식으로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도 일반 재정 프로그램이죠. 의료만은 제외하고요. 뭐 공보육 같은 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자를 상대로 한 것도 당연히 일반 재정에서 들어갑니다. 우리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라든지 아니면 뭐 EITC 있죠, 근로장려금. 일을 하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주는 제도들, 이런 것들 다 일반 재정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지급여를 받는 걸 보면 사회보험은 자기 정률이지만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 많이 내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험에 빠졌을 때, 은퇴했을 때, 뭐 아니면 뭐 실업급여 받았을 때 소득 비례로 받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받게 되어 있는 사회보험들. 그래서 공적연금만 보게 되면 1분위, 하위 10%보다는 10분위, 상위 10%가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사회보험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사각지대를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일반 재정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자리, 여기 주황색부터 이게 일반 재정 프로그램에서 받는 현금급여인데 저소득자들이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우리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 프로그램도 있고 일반 재정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합쳐가지고 이제 OECD에서 사회 지출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이제 GDP 대비로 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19년도에는 12.1%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마 20년 올해 거 추정하면 아마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퍼센티지가. 이게 GDP 대비니까 우리 GDP가 다운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지출은 더 늘어나는 것처럼 아마 보일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꾸준히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좀 다른 나라보다는 이제 뭐 우리가 청년기니까 좀 빨리 성장하고 있죠. 네. 그 효과를 보면 이제 소득 분배, 이제 이 사회보장은 소득재 분배 효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업을 했든 은퇴를 했든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실업급여나 연금이 들어가고, 일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생계급여, 소득 활동 전혀 못하는 사람들 생계급여가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근로빈곤층한테 EITC에서 보너스가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급여가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소득세 분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기준으로, 시장 소득으로 봤을 때 이제 진위계수가 이제 1이 되면은 한 사람이 모든 부를 득점하는 거고, 0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액수로 나눠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진위계수구나. 진위계수가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 소득은 또 좀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차점 조금 뭐 그래요. 근데 가처분 소득, 즉 시장 소득에서 세금 받을 거 다 받고 국가가, 그다음에 복지글 거 줄 거 다 주고 한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하게 되면 계속 떨어집니다. 진위계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소득이 조금 더 평등하게 배분돼 가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제 우리 소득세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계속 악화되고 있다,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하는 거는 시장 소득 갖고 아마 하는 얘기일 거고요. 가처분 소득 가지고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5분위 배율로 봐도 똑같습니다. 즉 상위 20%랑 하위 20%의 배율을 보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즉 사회보장제도 효과가 나타나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어제 이제 김태일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 하셨을 때 좀 많은 그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 또 학생들 사이에서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바라보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정확히 해석하는 게 앞으로 사회보장제도 설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대표적인 게 이 진위계수, 아까 말한 진위계수가 있고 임금 배율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임금 배율 보시면 사실 우리 생각하면 이거는 그로스입니다. 즉 시장에서 받는 임금, 세금 떼기 전에 시장에서 받는 임금 소득이에요. 어닝입니다. 풀타임 인플로이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D9, D1, 그러니까 상위 이게 10개 그룹으로 나눠서 상위 D10이 제일 높은 그룹이에요. 소득이. D9이 그 바로 밑이고, D1은 디사일 1은 맨 밑에 하위 10%입니다. 보통 이제 D1과 D9의 배율을 얘기를 하죠. 근데 신기할 거예요. 아니 왜 최고인 D10과 최하인 D9의 배율을 하지 왜 어정쩡한 D9하고 하냐. 이게 평균이 아니에요. 그 D9의 평균하고 D1의 평균을 하는 것이 아니라 D9, 즉 상위 10%를 빼고 그 바로 밑에 10%인 상위 D9의 제일 높은 사람, 순서로 쭉 해서 제일 높은 사람하고 맨 밑에 사람 D1 맨 밑에 10%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 사람끼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평균 내버리면은 그 집단 내에서 예를 들어 D1 제일 상위 10% 평균하면 거기 뭐 빌 게이츠 있고 이재용 들어가면 평균이 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거 이렇게 마치 줄 세워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서 D9의 최상단을 하고 D1의 최상단을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보면 스웨덴이 역시 가장 배율이 적지요. 가장 평균하니까 그러니까 연대임금제 하는 나라라 그렇죠. 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 독일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산업 수준에서 연대임금제 하는 나라들은 임금 배율이 낮죠. 미국이 제일 심하죠. 자유주의 국가. 우리나라도 심해요. 배율이 큽니다. 다 알다시피. 그런데 시장 소득은 이걸 또 달리 돌아가요. 어떡하죠? 임금 배율이 이렇게 안 좋은데 스웨덴 시장 소득은 왜 이렇게 배율이 크죠? 독일도 크고 우리보다도 나빠요. 우리나라보다도 나빠요. 시장 소득. 어떻게 된 거냐? 잘 보셔야 되는 게 진위라는 것은 진위에서 얘기하는 시장 소득은 가구 단위고요. 임금 배율은 노동시장 내에서 돈 버는 사람들끼리의 배율이고 이 진위라는 것은 돈 벌지 못하는 사람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예요. 노동시장 밖에 사람들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즉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 배율이 낮으면, 즉 평등하면 이 시장 소득의 진위도 낮을 경향성이 크지만 노동시장 밖에서 돈 못 버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 진위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 계세요? 대표적인 게 노인입니다. 고령화율이 높으면 시장 소득 진위는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또 실업자가 많으면, 실업률이 높으면 소득이 없으니까 시장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위가 나빠지죠. 또 육아휴직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또 이게 안 좋아져요. 시장 소득시.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 노령 인구도 많고 아마 뭐 육아휴직 쓰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아마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걸 겁니다. 독일이나 이태리는 당연히 노령 인구들이 많아서 그렇죠. 미국은 이제 임금 배율이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클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고용화율이 높으니까 또 나쁠 것이고요. 한국은 아직은 고령화율이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5%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적지요. 육아휴직급을 쓰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소득이 이 임금 배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소득은 조금 좋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가처분 소득 진입 이제 복지급여 받을 거 받고 세금 낼 거 내고 해서 진짜 그러니까 노인들한테도 연금이 들어가고 육아휴직급여도 들어가고 실직자도 실직급여 받고 한 그런 가구를까지 다 해서 하게 되면 뚝뚝 떨어지는 거죠. 복지가 잘 된 나라 이렇게 스웨덴 툭 떨어지죠. 독일 툭 떨어지고 하다못해 이태리도 툭 떨어져요. 연금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개선율이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높게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기저가 분모가 워낙 작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후보가 작게 나와요. 앞으로 추정컨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제 58년 개띠부터 이제 은퇴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 고령화사 이렇게 됐잖아요. 그 소위 말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면서 지금 연금이 잘 안 나가고 있어요. 들어오는 수입은 40 몇 조가 들어오면서 나가는 건 한 27조밖에 안 나갑니다. 이제는 베이비 부머들 은퇴하게 되면은 돈 받는 것보다 지출이 엄청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베이비 부머들이 많아서 은퇴해서 그러면 여기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시장 소득 진위가 나빠지겠죠. 그런데 연금이 이제 확 나가게 되니까 시장 가처분 소득 진위는 또 상대적으로 또 확 줄겠죠. 개선율이 자동으로 올라갈 겁니다. 물론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스웨덴만큼 될 거냐 그거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보다는 높아질 거라는 거 그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소득 분배에 관한 지표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연관해서 이제 그러면 조금 그 국제 비교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배분 문제를 살펴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가처분 소득 기준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평균이나 평균 조금 OECD 평균 조금 넘고 그래요. 그래서 한 중간에서 조금 이런 정도고 그다음에 여기 세대 간 소득 이동성, 그러니까 세대 간 사회적 이동성이죠. 이거는 아직은 조금 OECD 평균 정도에서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나 이게 점점 나빠지고 있죠. 옛날에는 이제 경제가 박박 크니까 아빠 때보다 자식들이 돈을 잘 버는 경우도 많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경제가 이제 다운되니까 사실은 그 경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계속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사회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세대 간 소득 이동성. 또 아까 나중에 말하겠지만 세대 내 소득 이동성도 우리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OECD 평균 정도 현재인데 이거를 조금 더 좋게 하던가 더 나빠지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이거를 막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빈곤 문제 보시면 어제 김태일 교수님 얘기했지만 근로세대의 빈곤율은 OECD 평균이거나 조금 뭐 높은 편이거나 이게 다 OECD 평균. 우리가 나쁜 건 이제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빈곤율이 딱 눈에 띄게 굉장히 높죠. 그래서 현 세대 노인들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이 당장 사실 좀 필요합니다. 현 세대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거나 국민연금 전국민 된 게 20년밖에 안 됐거든요. 99년에 했으니까. 안 됐거나 아니면은 가입할 기간이 짧아서 연금 받는 게 얼마 안 돼요. 액수가. 그러다 보니까 빈곤 이 소득 기준으로 물론 자산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빈곤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사회적 이동성 얘기했는데 세대 간 이동성은 그래도 그동안은 괜찮았다. 그러나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세대 내에서의 이동성은 점점 원래 안 좋거나 지금 굉장히 현 상태가 안 좋게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걸 보면 비정규직이 평생 비정규직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3년 후에 어떻게 되는가 본 거예요. 현재 3년 전 비정규직이 3년 후에
정규직이 되는 확률이 보면 삼인주의나 보수주의라도 하여튼 유럽 국가들, 뭐 자유주의 국가들도 50% 이상이 정규직으로 됩니다. 근데 우리는 20% 정도 만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 이동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정규직 갔던 사람이 또 비정규직도 유럽은 잘 내려오기도 해요. 그랬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 순환이 좀 잘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동성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라는 점, 이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현 상태에서 뭐 어떤 출산율 많이 떨어졌죠. 특히 이제 보시면 출산율이 이렇게 플래투로 좀 이루어다가 툭툭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쭉 그래도 가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푹 떨어졌죠. 그래서 2003년에 이제 2004년부터 저출산 고령화의 노무현 정부 때 뭐 공보육도 도입되고 이때 별거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또 플래투를 유지하고 조금 오르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다시 오르기도 하고요. 좀 그러다가 꼭 뭐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하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푹 떨어집니다. 지금 다시 한번 또 팍 떨어지는 상황에서 뭔가 엄청난 대책이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손 놓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 숫자 이제 올해부터 인구 줄죠. 인구 주는 이유는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그런 뭐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많은 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다른 병이 안 걸려가지고 전체 사망자 수는 줄었으니까 그 노인 사망자 수는 줄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인구 주는 이유는 생산 가능 인구가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은 뭐 1대5 생산 가능 인구 하나 아니 그 1대1 생산 가능 아니다 1대5 5대1이죠.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당 한 20명 정도 노인을 이제 케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100명이 60년 되면은 100명을 그러니까 1대1 생산인구 1명에 노인 1명 1대5가 1대1로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생산인구가 줄어서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연금 재정의 위기가 온다라는 것, 뭐 기금 엄청나게 쌓였다고 하지만 쭉 떨어질 거라는 것, 또 노령화에 영향을 받는 의료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의료비 지출이 13년에서 18년 요것만 보면 매년 7.3%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마다 더블이 되는 거죠. 의료비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고령화율이 굉장히 아직은 좀 낮지만 상당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세계 최고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통제하는 작업을 좀 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와 함께 우리 현실이 어떤가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넘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미래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미래로 넘어가기 전에 설계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다른 나라랑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가 한국인데 이게 뭐 우리가 2011년 기준으로 한 자료 갖고 하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큰 변화가 없을 거여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 전체적으로 사회 지출이 작다. 그건 이제 말씀을 아까 드려서 우리가 작아요.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출 구성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복지 지출을 늘려가면서 사회보장제도를 이제 확충해 가면서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다른 나라들을 가지고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왼쪽이 고령화 관련 지출을 모은 겁니다. 연금하고 의료입니다. 오른쪽은 고령화 관련 지출 뺀 거니까 근로세대, 근로연령대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출을 여기 넣어놨어요. 뭐 근로연령대에 대한 소득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뭐 이런 거부터 의료를 제외한 사회 서비스, 즉 공보육 같은 거, 뭐 이런 거, 혹은 또 그 다음에 훈련시켜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것들, 이런 지출들을 모은 겁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게 쭉쭉 나오니까 가다가 이제 고령화 관련 지출이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보면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그리스, 포르투갈,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남부 유럽 국가들, 물론 이제 고령화율이 높으니까 이제 그렇기도 한데 남부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오른쪽 날개 근로세대에게 돈을 많이 복지를 많이 하는 나라들은 보면 덴마크, 스웨덴, 뭐 네덜란드 뭐 이런 식으로 핀란드도 좀 많이 하고 벨기에도 좀 많이 하는 편이네요. 즉 우리가 말하는 3인주의 국가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쓴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는 고령화 지출이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다른 프랑스나 남부 유럽 국가들보다는 작은 편이죠. 이런 형태는 스웨덴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물론 고령 지출을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되고 뭐 다 합니다. 아까 그렇기 때문에 뭐 스웨덴의 노인 빈곤율이라든지 뭐 빈곤도 다 낮지요. 다 낮아요.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효율적으로 잘 하면서 좀 고령화 지출 요인은 통제를 하고 상당 부분의 재원들은 이 근로 연령대에 대해 좀 쓰는 것이 필요하다. 왜? 생산인구를 좀 생산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보장이 필요하고 그 보장이라는 것은 또 나중에 얘기했으면 또 사회적 투자 개념의 보장입니다. 훈련시켜주는 거 많이 시켜주는 것들. 그렇죠? 또 육아휴직 같은 거, 일가정 양립되게 공보육 같은 거 시스템 잘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육아휴직 잘 해주고 다시 또 아이 열심히 키우고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렇게 되면 출산율도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좀 설계를 하고 앞으로 미래 설계 가져가야 된다는 걸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일단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미래에서 다가올 미래니까 대비하는 것은 노후소득 보장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성을 강조해야 될 거라는. 그렇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 결혼, 출산, 양육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뭐 돈 많이 썼다고 막 얘기해요. 뭐 몇백, 그동안 10년,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여태까지 뭐 200조 얼마 썼는데 뭐 효과 하나도 없었다 하는데 효과 없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근데 뭐 몇백조 썼다고 하는데 그 중에 반은 융자 사업이에요. 융자금이 진짜 쓴 거 아닙니다. 제대로 소득 보장 해줬나? 공보육은 좀 열심히 했습니다만 제대로 우리가 소득 보장을 해줬나? 제대로 뭐 아이 키우는데 하다못해 스웨덴처럼 16살까지 아이들 무료로 의료 무상의료 해줬나?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제대로 한 건 사실은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결합 형태도 좀 동거 같은 것도 좀 인정하고 하다면 이런 얘기 나중에 좀 할게요. 그 다음에 근로세대는 사회보장 해야 된다. 위험이 있는 곳에 큰 사회보장 하는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소득보장 강화해야 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야 된다. 사회적 이동성 제고하는 것도 특히 중요하다. 소득보장만 갖고는 안 되고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는 희망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교육이나 훈련 같은 것 좀 강화하고 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쓸 돈은 여기를 재정 효율적으로 해서 고령사회에 들어갈 돈을 그냥 마구 쓰면 안 되고 해서 여기 것 좀 어떻게든 만들어내자라는 겁니다. 이 저출산 대책도 사실 근로세대에 대한 대책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경제와 선순환되고 고용을 매개로 경제와 선순환되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사실 복지국가가 잘 되려면 물적 토대가 필요하거든요. 경제가 안 되고서 복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선순환 구조를 그리는 미래를 좀 내다보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 또 서설이 좀 길어질 텐데요. 복지하자고 하면서 오버슈팅 하면 안 된다. 근데 오버슈팅 할 때 그럴 수 있는 그 이유가 많은 복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정치가를 포함해서 또 사회복지 운동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또 사회복지 뭐 학자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지출 너무 낮으니까 OECD 평균의 60%밖에 수준이 안 되니까 적어도 OECD 평균을 목표로 삼고서 가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 확 늘려버려야지 빨리 선진국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도상으로는 자유주의 국가만큼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작은 복지 국가, 우리나라가 작은 복지 국가라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지만 어느 정도 작은지는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지 앞으로 이제 설계할 거 아니에요. 작지만 지금 제도상으로는 뭐 미국 정도는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 정도는 된다라고. 왜 아직은 우리가 노인 인구가 OECD 평균보다 5%포인트 낮고 연금이 제대로 분출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2028년 돼야 그나마 직장 가입자들 중에 40년 만땅이 나오고 그때부터 베이비 부모들 나오면서 이제 연금 지출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도상으로는 한 10, 최저로 잡아도 17, 뭐 최고로 잡으면 18% 정도의 제도, GDP 대비 사회지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수준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를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면 오버슈팅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버슈팅한 나라들 이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지출이 많은 게 복지국가라는 벤치마크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 사회보장을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를 따져봐야지 지출만 많은 것 같고 복지국가 됐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보여주려고 좀 말씀을 하나 가져봤습니다. 아르헨티나입니다. 2004년에 GDP 대비 17.5% 쓰다가 지금 2014년까지 자료밖에 없었는데 29.96%를 써요. GDP 대비. 사회지출. 이태리도 쭉 올라갑니다. 28.2% 써요. 반면에 스웨덴은 사회지출을 통제하거나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건 GDP 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유는 뭐예요? 스웨덴 6만 불짜리 국가예요. 경제가 계속 큽니다. 성숙 경제력도 계속 커요. 지출 총량이 줄었다라는 게 아니라 GDP 대비로 안정적으로 유지가는 거예요. 경제 키우면서 아까 봤던 효율적으로 아까 뭐 재분배 효과도 제일 큰 중에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효과 계속 내게 하면서 경제 키우면서 선순환 구조 그려가면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걸 목표로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작은 스웨덴이 좀 돼보자. 스웨덴이 우리보다 작지만 복지효과로 따지면 우리보다 크니까 적어도 좀 작은 스웨덴인데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잘하는 그러니까 지출 자체 너무 맹목적으로 할 건 아니고 하다 보면 당연히 늘 겁니다. 늘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나 어쨌든 스웨덴처럼 좀 해야지 이태리나 뭐 아르헨티나처럼 그냥 복지 막 한다고 복지효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어려운 점이 이제 우리가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잠재 성장률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 3년간 경제 성장률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게 정부 지출입니다. 정부 재정 지출로 부채 늘리면서 재정 지출로 사실 메워왔는데 그거는 잠재 성장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민간에서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복지하고 뭐 돈 풀면은 그게 뭐 경제 될 거라는 엉뚱한 소리들도 많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되려면 아르헨티나가 뭐 저렇게 못 될 일도 없을 거고요.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상공업 진흥하고 경제 물적 토대 해야 됩니다. 상공업 진흥하자면서 또 반기업 정서 너무 강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에 그 경제는 경제대로 좀 키우고 그래서 스웨덴도 사실은 기업하기 가장 좋은 10개 국가 안에 항상 드는 나라 아닙니까? 국가 경쟁력 뭐 이런 거 하면은 상위권에 계속 오르고 경제는 경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좀 잘 하고 혁신이 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고용을 매개로 해서 사회보장제도랑 선수단 구조를 이루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 증세 필요합니다. 증세 필요한데 가장 좋은 증세는 경제가 크는 거죠. 그러면 자연으로 세수가 늘어나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증세해야 되는데 그때 증세는 경제의 부담을 가장 덜 주는 방향으로 증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세 방향도 여러 가지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자란 부분은 당연히 자연 증가 부분은 안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증세해야 되는데 증세가 좀 쉽지 않은 우리나라 구조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또 증세 전략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복지 지출 늘려야 된다. 국민들 50% 오케이 합니다. 그래야죠. 증세는 어떻게 되니? 뭐 중세도 해야죠. 복지 지출 늘리려면. 다 이렇게 찬성해요. 근데 그럼 얼마 내겠습니까? 하면은 대부분은 1년에 20만 원 미만만 내가 조금 더 세금 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지는 세금을 내고 보험료 내지만 항상 받는 건 아니니까, 위험에 빠질 때만 받으니까 증세에 대한 동의가 떨어진다.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주면 돈 받으니까 1대1 관계니까 증세에 동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1년에 30만 원짜리, 즉 한 달에 2만 5천짜리 기본소득 받으면 얼마 그러면 추가로 증세 의향이 있으니까 1년에 10만 원 하겠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받으면 얼마 내겠습니까? 연 35만 원 더 내겠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기본소득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 56만 원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본소득을 한다고 해서 진짜로 증세 의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즉 어쨌든 간에 사회보장이든 기본소득이 됐든 국가가 증세는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증세 전략을 짤 때 이걸 감안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더더욱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세 어려운 날, 이제 종속 변수가 총 조세 부담률이고, 제도적인 원인으로서 어떤 제도들이 조세 부담률을 낮추는가라는 걸 이제 본 연구입니다. OECD 갖고서 풀타임 시리즈 한 건데요. 일렉토럴 포뮬러, 여기서 이거 그겁니다. 이제 소선거구 제도가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 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높고, 어떻게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뭐 해서 살펴본 거고, 마찬 이렇게 나왔고, 이제 대통령제랑 의원 내각제 했을 때 대통령제가 힘들다라는 것, 그것도 이제 증세가 어렵다라는, 한 표만 잃어도 지는 게임이니까 다 잃어버리니까 중간층이 싫어하는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인기 정책인 증세 쓰기가 어렵죠. 또 선거가 자주 되면, 내셔널 차원에서 전국 단위 선거가 자주 있는 나라들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하게 조세 부담률이 낮은 거로, 높일 수 없는 거로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딱 그거죠. 의회제 국가는 사실은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선거하면 끝인데, 우리 대통령 선거 있죠. 이거 있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세 전략 짤 때는 이런 걸 고민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까 맨날 하는 게 부자 증세만 하는 거죠. 뭐 핀셋 증세라는 이름으로 한다던가, 보편 증세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 같으면 한 40% 정도는 소득세 하나도 한 푼도 안 내게 만들고, 나머지 사람한테 돈을 걷는데 90%는 상위 20%가 되죠. 사실은 상위 20%에서 상위 10% 하면 한 60% 냅니다. 모든 세금의 60% 내죠. 요번에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그 공시지가 오르고 하니까 재산세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재산세율을 낮췄죠. 6억 이하인가 뭐 이거 하면서 재산세율을 낮췄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90% 국민들은 세금 안 오릅니다. 10%만 오릅니다. 종부세 1%만 냅니다. 나머지 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편과세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수에게 세금이 집중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탤런티드된 국민들이 떠나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그 금융업이 클 수도 없는 게 뱅커들이 안 들어오죠. 금융업도 안 들어오고 뭐 R&D 해서 해외 유망한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해도 잘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렇게 갈 거고, 여기서 아무리 걷어봤자 사실은 세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부자 증세 가지고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고, 이런 이제 딜레마적 상황에 이제 빠져 있는 게 이제 한국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복지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허투루 쓰고 있는 돈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가져다가 좀 쓰자. 첫 번째가 퇴직연금으로 나가는 돈들.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퇴직연금에 이게 법정입니다. 고용주가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퇴직금을 주던가 퇴직연금 가입시켜 주던가. 한 해에 보험료만 34조씩 나갑니다.
국민연금이 보험료가 47조니까 한 70%는 큰 돈이에요. 그런데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없어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대부분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지금 연금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을 연금화한다면 노후 소득보장제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거, 이거 가져다 쓰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특징이 한계 기업들, 뭐 좀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한계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 고용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크지요. 그런데 이거는 스웨덴의 형태랑은 다릅니다. 스웨덴은 능력이 없는 기업, 경쟁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사실은 그냥 좀 도산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실업자들은 충분한 실업급여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쪽으로 옮기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쓰죠. 즉 그 적성노동시장 정책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 쪽으로 좀 우리도 이건 이제 한계 기업에 대한 부양비는 경제개발비로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사회보장비로 바꿀 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요즘 아주 정치가들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기본소득 자꾸 식으로 해서 돈 쓰자고 하는데 이런데 허투루 쓰지 말자. 사회보장 효과가 있다 좀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허투루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낄 건 아껴야 되는 차원에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건 증세를 해야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 가장 좋은 증세 방법은 경제 성장이다. 자연 증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다면은 좀 사회보험료나 부가세 같은 식으로 해서 직접세에 대한 세율 증가나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건 안 된다. 왜? 직접세라는 건 법인세랑 이제 개인 소득세를 얘기하는 건데 경제 활동에 근로나 투자에 큰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말고 간접세나 사회보험료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직접세 같은 거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과표만 조정 안 하면 자동으로 세금은 늘게 돼 있어요. 요번에 지난 5년간 소득세만 세수가 40%가 늘었다고 하죠. 과표 조정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상위에다가 또 45%짜리 또 만들어서 하는 뭐 그런 것도 이제 효과를 보는데 어쨌든 간에 직접세는 가만둬도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명시적인 할 건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 것까지 아이디어를 가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잠깐 이제 기본소득 가지고 사회보장제도가 안 되는데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것처럼 해서 하는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현금을 무조건 정기적으로 주는 건데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가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소득 가구. 개인은 저소득자일지라도 가구 단위에서는 저소득자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중산층 전업주부는 또 중산층 학생들은 저소득자죠. 소득이 없거나. 그러나 가구 단위로서는 저소득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을 상대로 하는 거는 가구 단위로 해야 된다. 생계급여라든지 EITC라든지 이런 거 가구 단위로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재분배 효과가 기본소득 같으면 크게 날 수가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무차별적으로 주는 거죠. 보편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무차별적이죠. 실업자가 아니어도 주고 노인이 아니어도 뭐 다주자고로 하고 소득이 높아도 주고 낮은 사람만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즉 이제 사회적 위험이나 욕구를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즉 사고일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아까 돼지저금통 앞에 오는 사람들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뭐 실업에 빠졌던 뭐 한 사람들인데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100% 사람들에게 국민에게 주자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재원이 돈이 소용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민 의료보험에서도 80조씩 돈이 들어가는데 아픈 사람만 가서 써도 그 정도거든요. 근데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비타민 나눠주듯이 쫙 나눠준다고 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0,000원 해도 6조가 들어가고 전 국민 기본소득 10만 원 해도 62조 들어가는 식으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는 항상 우려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 아까 이제 말한 여러 가지 이제 목표를 갖고 사회적 보장제도 강화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재정 효율성 갖고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큰 돈이 이렇게 기본소득이라는 거로 빠져나가게 되면 사회보장제도 강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회복지 학자들이 기본소득도 하고 사회보장도 발전시켜 나가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원칙하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꾸려가자라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을 이게 아까 소득분위별로 일반 재정에서 가는 현금급여들, 복지급여들 표현한 겁니다. 소득이 제일 낮은 10분위에서 현금급여가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기초연금부터 쭉 들어가는데 소득 높은 사람은 얼마 안 받고요. 근데 기본소득을 여기다 똑같이 깔게 되면 사실은 재분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본소득은 일반 재정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일반 재정 프로그램도 사회보장 원칙에 맞게 해야 된다. 기본소득 원칙이 아니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개혁 과제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이제 고령자 효율성 좋은 재정 효율성 좋은 고령 대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적연금 얘기하고 뭐 어쩌고 노숙보장 얘기하면 연금, 기초연금 또 여기 뭐 공무원 같은 데서 특수직영연금 이것만 사실은 얘기를 하는데 퇴직연금 이거 활용해야 됩니다. 아까 33조씩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거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그 보험료가 한 해. 퇴직연금을 연금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연금인데 연금 역할 못하게 연금 역할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국민초생활보장제도 사실은 국민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자의 40%가 노인이에요. 40%가 노인이 받습니다. 사실은 기초연금 그 밑에 있는 또 연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도 잘 좀 가다듬어가지고 제대로 된 기초 연금을 하나 하는 것이 또 과제가 되겠습니다. 재정효율성 좋게 하는 거. 요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현재 퇴직연금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퇴직연금이 들어오게 되면 중산층 이상은 그렇죠. 중산층 그 이하도 중위소득 이상 정도 적어도 1년 이상 상시 고용된 모든 근로자들은 혜택을 보게 되니까 꽤 중간층 이상의 노후소득 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금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추가 비용이 드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고용주가 어차피 부담하고 있는 걸 갖다가 연금화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퇴직금으로 나갈 거를 어차피 연금화하는 거고 어차피 이거는 나갈 돈입니다. 더 추가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일부 급여를 그래서 고령화율에 따라서 자동 삭감되게 스웨덴처럼 독일처럼 만들어 놓는 것도 좀 가능할 거고요. 또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조금씩 뒤로 늘어나는 건강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되면서 조금씩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오늘 가능하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급여를 조금 낮추는 것 이것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중저소득자들은 기초연금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합쳐가지고 그들을 상대로 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까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40%가 노인들이었잖아요. 노인만 떼자라는 거예요. 노인만 떼서 기초연금은 지금 70%거든요. 전체 노인의. 그런데 아까 최대로 보더라도 40%가 빈곤한 상황인데 40% 넘는 사람들께 이제 기초연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초생활보장제도랑 합하는 거죠. 그 돈 나갈 돈. 그래갖고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기초연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그러나 대상자는 70%에서 쭉 줄겠죠. 그렇죠? 빈곤선이라고 하면 아까 40%가 되겠죠. 그걸 쭉 줄고 대신에 높아지는 거죠. 급여가. 보장급여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좀 재효율화하는 것. 요걸 한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건부터 다 그런 얘기인데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돈 넣어가지고 의료 보장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이고 암 환자 같이 위험도가 높은 사람한테 가는 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돈을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많이 넣는데 이 정도 돈을 넣으면은 보장성 강화가 한 2.9%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2분의 1도 안 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올해만 보더라도 0.4%밖에 안 올라가서 원래 올해 70% 달성해야 내년에 70% 달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64.2%밖에 안 돼요. 돈을 넣은 만큼 넣어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비급여가 늘어나서 그렇죠. 비급여의 분임 증가율이 계속 이렇게 커지는 이걸 막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즉 뭐냐면 이 보장률이라는 것도 분모는 전체 의료비고 비급여까지 포함한 전체 의료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 여기에 분자가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돈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늘리는데 분모를 통제하지 않으면서, 통제 제대로 못하면서 이게 분자가 늘어가니까, 분자가 늘어가도 분모가 더 빨리 늘어나면 보장률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완만하게밖에 안 늘어나는 거죠. 돈을 많이 들어.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지출, 고위험군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거 가는 거 동의, 오케이,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나 분모에 대한 통제도 좀 해야 된다. 분모에 대한 통제. 분모에 대한 통제는 의료인에 대한 통제도 있고 환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 대한 통제도 있고 모랄 해저드가 방기되고 이 두 부분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 방법은 공급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쓰는 만큼 돈 받아가게 대한 소위 말하는 피포 서비스 행위별 수가제도를 뭐 포괄 수가제든 뭐 이런 식으로 좀 수가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비급여를 섞어서 쓰게 되면 급여를 못 받게 하는 일본에서 도입한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그래서 비급여를 섞어 쓰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만 갖고 처치해 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문재인 회의에서 급여 항목을 대폭 늘려놨으니까 급여 항목만 갖고 처치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게 하지 말고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계속해서 의료 수요를 촉발하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 측면에서 우리들이죠. 우리들 측면에서도 그냥 사실 비용 부담이 안 되니까 막 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하고 있는 거에서 상급병상이라든지 뭐 선택진료제에서 종합병원 가서 하는 것들 그런 비용들이 다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필수 의료가 아니거든요. 의료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서구에서는 민간 의료가 담당을 합니다.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을 민간이 담당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종합 뭐 세브란스 이런 데 막 사실상 마음대로 가고 하는데 여기 단가가 비싸고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웬만한 건 1차에서 좀 할 수 있게 문지기 역할 강화한다. 이거 사실인데 우리나라는 이 공급 시스템이 이게 제대로 민간이고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경증에 한해서 의료저축 계정을 도입하는 것, 즉 자기가 모은 거에서 경증인 경우 내 돈에서 나가게. 큰 돈은 의료보험에서, 큰 병은 의료보험에서 하고, 이런 이게 싱가포르 시스템인데, 이런 것도 좀 도입을 해야 이제 마구 쓰는 것들을 좀 통제할 것이다. 그래서 마구 쓰지 않아야 사실은 우리가 가용 자원을 이렇게 중증인 위험한, 그러니까 사회보장은 사실은 위험한 곳에 보장 수준이 높은 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냥 얇게 넓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의료 시스템도 좀 통제 부분도 좀 고민하면서 개혁해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제가 한 3분 내에 하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게 필요한데 여러 가지 있어야겠으나 전 그 스웨덴에서 하는 그 부모보험을 좀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스웨덴보다도 혜택은 좀 다양하게 좀 가져가고 지금 고용보험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걸 육아휴직 수당도 주고 뭐 고용보험에서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보죠. 이건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부모보험을 좀 도입하면 좋겠고 스웨덴 하지 않는 거지만 하도 결혼도 안 하니까 결혼 비용도 좀 어느 정도 지급을 축하금도 주고 자녀 탄생하면 축하금도 주고 육아휴직급여 같은 거 소득 대체율 지금 40%에 상한이 120만 원인데 소득 대체율 60에 상한은 300만 원 정도까지 올리는 것들. 육아휴직 기간은 좀 길게 쓰고 대신에 거기에 대체 고용을 꼭 의무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사회화되어 있으니까 고용주가 육아휴직급여 돈 출산 전휴휴가급여 돈 안 내니까 사람을 그만큼 다른 사람 대체고용해서 쓸 수 있죠. 뭐 이런 것들. 재원은 독신세나 중장년층, 아기 안 낳는 중장년층한테 세금 걷으면 돈 직접적으로 부모보험료 내라고. 넌 부모 더 될 것도 없는데 하면 뭐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직장 가입자는 지금처럼 고용보험료 비슷하게 고용주가 부담하는 식으로 좀 하고 그 외에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전 국민을 상대로 하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는 목적세 부가세로 충당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가세 1%포인트, 1%포인트, 10%를 11%로 높이면 지금 기준으로 8조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0.5%포인트만 목적세로 해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부모보험 한번 생각해봤고, 또 하나 아까 이제 우리 동거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서구는 보통 50% 이상이 동거 가정에서 아이들이 나오는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건 꿈도 못 꾸죠. 그래서 근데 혼전 동거에 대한 찬성률이 지금 2018년에 평균이 이렇고 청년들은 70%가 넘고 그만큼 좀 원하는 부분들 세상이 많이 금방금방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다양한 결합 형태도 좀 법적으로 좀 인정을 해주면서 거기서 나는 아이들하고 동일한 사회보장 효과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다못해 뭐 공공주택도 뭐 신혼부부들 결혼해야지 신청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죠. 동거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받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제 실업급여도 강화해야 된다. 우리가 60%인데 실업급여 상한이 하루에 66,000원에서 한 198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한 300만 원까지는 상한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육아휴직 아까 얘기했고 고용보험에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라는 게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조금 모자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독일형으로 지금 일단은 간 건데 이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될 실업부조 제도를 강화한다라는 것은 대상자도 좀 넓히고 그 수급 기간 또 받는 액수 이것도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근데 이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EITC라든지 이런 EITC도 함께 좀 감안해서 이제 근로 하는데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 빈곤층 EITC도 잘 정비하고 좀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실업부조가 형태가 아닌 그냥 보험 형태로 하겠다 그러면 덴마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고민하고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제2고용 보험 형식으로 해서 직장 가입자랑 좀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장 가입자 성질이 워낙 달라서 자영자들이나 프리랜서들의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그 위험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해보험도 자기 상해하면은 보험료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감옥 가죠. 근데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자영자들은 일을 하는 것들을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장 가입자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정을 통합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득이 이제 직장 가입자부터 자기가 일을 통제할 수 있는 소득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이제 자영자나 프리랜서로 옮겨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분리하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은 아까 말씀드렸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고 효과는 떨어지니까 10,000원씩만 해도 뭐 6조 정도 들어가는데 실업급여는 최저가 160만 원씩 주는데 160만 원씩 기본소득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대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이동성 측면에서 이제 복지라는 게 뭐 재분배해갖고 소득 평등만 갖고는 안 되고요. 사회적 이동성도 높여줘야지 그 사회가 온전하고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이동성의 핵심은 대상자의 핵심은 사회경제적으로 좀 떨어진 그런 가정의 아이들, 청년들이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저는 중산층이 만족하는 질 높은 공보육, 중산층이 만족하는 질 높은 공교육, 거기다가 직업훈련이 강화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산층이 만족하는 거 하냐, 저소득자 생각을 얘기하면서. 같이 받는 거거든요. 중산층들은 자녀들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뭐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스포츠 클럽, 미술, 음악, 뭐 뷔페 뭐 다 하죠. 그거를 학교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뭐 컴퓨터 언어, 뭐 이런 거 다. 몰입, 뭐 영어, 뭐 이런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야 어차피 사교육으로 중산층들이 하는 걸 공교육에서 공보육에서 해줘야 저소득 가정 아이들 자녀들도 덩달아서 배우는 거예요. 그 기회를 갖는 거죠. 그런 거고 직업훈련 시스템 전문대학 구산업대를 폴리텍 대학화해야 될 것이라는 거고요. 이런 데는 서구 유럽처럼 전국 반값 등록금에 전 등록금 다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직업훈련과 연관된
일반 교육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어차피 그 학령 인구가 주니까 평생 교육기관 할 수밖에 없다. 직업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고, 핵심은 아까 말한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상승 이동하게 되는 건데, 상승 이동하는 건 돈 얼마 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갖는 거가 상승하냐 마냐니까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아까 말한 교육과 직업훈련, 그들에 대해 그런 기간에 아르바이트 뛰지 않고 직업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훈련 수당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경제성장으로 좋은 일자들이 창출되게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사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모자란 건 아니죠. 외국인을 수입해야 되는 정도로 지금 일자리가 사실은 일손이 부족하죠. 근데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쪽에 저임금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하는 쪽 그런 쪽에 스마트 공장화하고 다 해서 생산성 높이고 임금 잘 줄 수 있는 작업 환경 좋은 데로 만들어서 사실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글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교육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지고 임금이 달라지는 것하고 거기에 따라 사회계층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소득자들이 교육 기회를 갖게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라는. 기본소득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소득도 하면서 청년기본소득 얘기가 또 나와서는 청년기본소득 주면서 또 이런 것도 하지 하는데 청년기본소득도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19세부터 30살 청년 하면 1000만 명인데 10만 원씩 줘도 12조 이렇게 막 들어야 되니까 다른 훈련이라든지 훈련 수당 주는 쪽으로 하는 거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청년 집단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공무원 낸 사람도 삼성 다니는 사람도 있고 부잣집 아주 자녀들도 있고 한 거거든요. 청년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좀 어려워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류가 아닌 사회보장 원리에 맞는 그런 거로 청년 대책하고 사회적 상향 이동이 될 수 있게 가야 될 거다. 증세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경제성장이 제일 중요하고 직접세보다는 사회보험료 부가세.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OECD 평균에 따지더라도 소비세로 걷는 게 덜 걷고 있고요. 사회보험료도 덜 걷고 있습니다. 여긴 좀 우리가 마진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세도 적게 걷는데 아까 이건 경제 문제를 따져봐야 되고 보편 과세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 조정하지 않고 시간 두면은 점점 누진세 구조에서 명목소득이 올라가도 누진세 구조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세수 증가가 빨리 된다. 괜히 조세 저항 일으키는 거 하진 말고 그냥 두자. 법인세나 재산세 같은 거 OECD 평균보다 많이 걷고 있기 때문에 이건 더 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지 증세도 좀 얘기해보자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보장 원칙에 충실하자. 그 다음에 고령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건데 이 부분은 재정 효율성 있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자. 그 다음에 근로세대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하고 직업훈련이나 등등등 하고 사회서비스 강화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 1시간을 했네요. 생각보다 좀 길었는데요.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아주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까? 네, 아주 잘 들립니다. 예, 회장님 저희가 몇 시까지 할 수 있죠? 시간은 3시 반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조금 더 늦어져도 다른 분들이 시작했으니까 한 40분 하죠. 뭐 40분까지, 뭐 45분까지 하거나. 예, 어떻든 그 논문을 읽어보시면 더 좋은 내용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4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와 관련된 우리나라 재정이나 복지 수준에 대한 진단, 그 다음에 쟁점이 되는 게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지금 노년층 쪽보다 청장년층 지원 쪽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데요. 그런 제안이 있으니 그리고 여러 가지를 또 이 제도 세부적인 제도들 개선하는 거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뭐
한 30분까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토론자들 알아서 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동면 교수님 얘기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양재빈 교수님, 일전에 20년 초반에 작년이죠. 복지의 원리라고 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전문서이기도 하지만은 대중도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쓴 글이고, 복지국가를 이해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이해하는 아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하셨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저랑 뭐 생각을 좀 늘 이렇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좀 이제 시작하는 단점이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읽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좀 말씀 나눌까 합니다. 먼저 이제 서론에서 복지국가 발전의 선결 조건이 경제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경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설계를 하겠다. 즉 저출산 고령화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국가의 미래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한쪽 측면이 간과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탈산업사회, 4차 산업혁명, 이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어떤 노동시장의 불평등의 심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이고 사회의 문제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들처럼 이것은 뭐 신사회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탈산업사회 속에서 신사회 위험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우리 한국 복지국가의 사회 문제, 과제에 대한 좀 이 부분들이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그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측면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탈산업사의 4차 산업혁명의 위험에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취약하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 인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사회보장제도의 설계 검토할 사항에서도 지나치게 있는 과도한 지출에 대한 경계, 복지 프로그램의 구성이 중요하다는 것,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러나 한국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 이런 부분들이 사회보장제도 설계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거지요. 근데 이 부분들은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탈산업사회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미래 설계에 있어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에 대한 논의가 좀 간과된 측면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과되지 않았지만 좀 초점을 좀 더 이거를 강조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제도의 취약성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이런 포괄성의 문제, 사각지대의 문제이지요. 또 그와 더불어서 낮은 보장성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역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으로 꼽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은 정규직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지만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또는 플랫폼 근로자 또는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이런 부분들이 사회보험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것처럼 코로나 위기 이후에 한국 사회보험이 고용보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커다란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이 한계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사회보험은 이러한 사각지대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장성에 있어서 낮은 소득 대체율로 인해서 충분한 소득 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그리고 공공부조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 문제가 존재합니다. 뭐 생계급여에서 2021년 올해부터 노인 세대, 노인 가구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이제 그 부양무자 기준을 철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부조의 사각지대가 중요한 우리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과제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민간기관 중심으로 인해서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의 서비스에 있어서의 질적 기준의 저하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뭐 민간균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검토가 보다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물론 뭐 이 부분들은 양 박사가 늘 해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뭐 전혀 안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국가의 미래설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그 빠진 이유가 뭐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지나친 강조 속에서 또 한 축인 탈산업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인 문제, 이것을 좀 강조를 좀 덜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한 역시 양 박사가 늘 해왔던 문제인데 이번 논문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한쪽에 치우친 대안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미래설계 측면에서도 우리가 뭐 다 서로 늘 양 교수랑 저랑 공유했던 문제 중 한 가지가 복지국가의 방향성에서 세대투자국가 방향성, 유연 안정성에 대한 방향성, 이 부분들은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괄성의 문제, 그리고 보장성의 문제, 공유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들이 좀 빠져 있고 제일 1번이 연금과 의료제도에 대한 지출 통제의 합리화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거 좀 뭐 중요성이 갑작스럽게 바뀌었나? 이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워낙 서로 많이 소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과 의료제도에 대한 통제, 지출 통제 합리화 문제에서도 왜 하필이면 독일과 스웨덴, 특히 독일을 강조를 했을까? 독일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본다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최근에 제가 OECD의 발간 보고서를 하나 찾아봤었는데 OECD의 평균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59%인데 평균 근로자 임금 받는 독일은 52%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도 좀 낮은 국가들을 이렇게 소득 대체율을 연금 소득 대체율 낮은 독일을 잡고 있다. 라는 생각은 갖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독일의 연금 최근의 개혁 조치가 결국은 노인분 빈곤을 더 심화시킬 거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그 독일과 스웨덴을 초점을 뒀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특히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해서 늘 양 박사가 주장했던 것 중 한 가지가 국민연금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해왔었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이와는 달리 이런 문제식들이 좀 나타나 있지 않고 연금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도 않다. 더군다나 소득 대체율 40%는 족하다. 그리고 통계 자료도 독일이 36.5%가 나왔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18년에 입사한 평균 임금 근로자의 연금 소득 대체율이 52%로 이렇게 OECD 보고서에서 나오는데 통계에서도 36% 뭐라고 하는 낮은 수치를 근거로 하면서 우리가 40%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양 박사가 예전부터 해왔었던 주장과는 좀 다른 내용이라 좀 새삼 이해가 좀 안 됐고 또 퇴직연금이 도입 이것을 좀 공적연금화 시켜야 된다. 뭐 충분히 동의합니다. 연금의 다층제 차원에서 좋은 제안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자영업자가 2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너무 크고 더군다나 최근에 들어와서 플랫폼 노동이나 특보나 프리랜서 등이 증가하는 이러한 탈산업사회에서의 노동시장의 변화. 측에서 과연 퇴직연금은 누구를 위한 연금인가? 이것은 정규직 고용자를 위한 연금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영업자 25%,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고용 형태, 플랫폼 노동, 특보, 프리랜서에게는 사실은 또 다른 그림 맥락으로서 또 다른 사회보장의 이중화를 낳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기초연금을 보충형 기초연금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런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한 대안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었었을 때 근로세대에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근로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나? 소득만 고려할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국민연금과 연동시켜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세대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한 두 번째 항에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특히 이제 부모보험 목적세 도입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비임금 근로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영업자 25%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방안들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이동성 강화에 대한 부분들도 뭐 전반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 인력의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 대한 정책 설계가 보다 더 촘촘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정부 부처들 간의 협력 이 부분들이 인력의 수요 측면과 인력의 공급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교육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산자부의 협력적 관계가 좀 더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영업자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같이 해왔던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보장제도도 중요하지만은 노동시장 내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고용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우리가 불쌍한 근로자로 이해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문제를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한다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동일 노동, 동일 처우의 원칙들이 노동시장에도 관철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의 노동시장의 불평등도 완화되고 사회보장제도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인데, 전적으로 뭐 현 단계에서, 현 수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양 박사와 저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탈산업사회에서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완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부과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야말로 이상인 거죠. 우리가 일상과 이상을 구분해 본다면은 복지국가 출범 당시도 복지국가는 정말로 이상이었었습니다. 일상이 아니라 이상이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도와주는 구인법 시대에서 모든 국민들의 사회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상을 우리가 실현했던 것이 복지국가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은 사회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 미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하나의 미래의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이상으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 발전이 이렇게 되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기본소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특히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미래 세대 속에서 기본소득이 꼭 원칙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소득의 보전적인 유형들, 모두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으로 현금으로 주기적으로 이것만 가지고서 기본소득을 비판할 것은 아니다.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의 유형들이 결합 가능하다라면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차원,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차원들 속에서도 기본소득의 이상 부분들이 우리가 좀 비판적인 문제들로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 오성호 교수님 뭐 연결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이어서 그 최영준 교수님. 저 윤성명 이제 됐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네네네. 제 네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그 화면 공유 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사무국 간사께서는 윤성명 교수님.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요약한. 윤성명 교수님께 그 관리권, 공동 관리권 부여해 주세요. 예. 제가 몇 분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예. 네. 죄송합니다. 이제 인터넷 시스템 불안정해 갖고 좀 시간이 10분 너무 길어요. 그 다음 분도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양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있는 PPT 자료를 모아갖고 하다 보니까 30쪽 정도가 나왔는데 핵심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 교수님 발표 내용과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지금 신동명 교수님 토론 내용도 좀 이따 최영주 교수님하고는 전 입장이 좀 약간 다를 것 같은데
배경이 되는 것만 일단 보여주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 이거 국회정책처에서 지난 7월 달에 21대 국회 개원 기념으로 보여준 건데 2018년 그 복지부 재정 추계보다는 2년이 좀 당겨졌습니다. 제 기금 소진 시점이요. 저는 이거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2018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할 때 복지부가 보여준 거는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만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제 언제부터 많이 강조하는 게 우리가 재정평가위원 70년 보고 있는데 2057년 기금 소진된 이후에 2088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보면 그 2088년까지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2018년 보건복지 종합운영계획에 따른 어떤 우리가 제대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또 현 정부가 추진한 어떤 노소득 보장 강화 방안 보면 부가방식 보험료가 36%에서 4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험료를 9%에서 20년 동안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아주 안 좋은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국민연금처럼 기금 소진 시점을 보여주고 그 뒤부터 누적 적자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재정 수지하고 뭐 이렇게 지출 뭐 적립금 이런 이상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학연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학연금 적립금이 많다고 좋아하실 텐데 이거보다 더 악화됐어요. 이건 7월 달에 그 국회 행정체체에서 이제 보여준 건데 그 최근에 사경공단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그 수지적자가 2029년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불과 한 5년 사이에 수지적자가 6년이 당겨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충당해야 될 어떤 보험료 수준이 한 40%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공적인 부양비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2020년 보면 굉장히 좋은 때예요. 사경 같은 경우 부양비가 220, 한 사람이 220, 한 사람이 2.3명을 부양해야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형 군인형 충당부처금 이것도 또 아주 그 꼼수를 부렸는데 2018년은 저 국가부채가 939조 원인데 가정치를 변화해서 불과 4조만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가정치를 적용하면 100조 가까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가정치를 바꿔서 5조밖에 4조밖에 안 늘었다 그러면 그 전에도 똑같은 가정치를 써서 얼마가 변화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갑자기 가정치를 바꿔놓고 4조 5조밖에 안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상에 있다는 거죠. 기초연금도 노인미금률 굉장히 높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 10년 동안에 기초연금 그 지출액이 3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우리영원에서 추정한 건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양재진 교수님 부분에 제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연금제도가 이제 시기열 관점에서 안 보고 횡단면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도입한 제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확대하는 제도를 빼고 나서라도 예전 제도를 갖고 나서 우리가 OECD 고령화율을 반영한 것보다 소셜 스펜딩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공감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회보장 지출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소득 재무도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기 계속 보여주는 게 OECD 행국 중에서 가장 낮다는 거죠. 그리고 공적 및 조세 및 공적 이전을 통한 빈곤 감소 효과도 OECD 행국 중에서 제일 낮다는 거. 우리가 복지 국가 얘기하고 복지 지출 확대만 얘기하지 지금 빠르게 늘어나는 어떤 텍스나 인컴 트랜스퍼를 통한 파버티 리덕션 이펙트는 OECD 행국 중에서 제일 낮은 거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건 뭐 연금도 마찬가지 기초연금을 통한 감소 효과도 제일 적고요. 그리고 이건 뭐 2000년 초긴 하지만 지금은 더 악화됐겠죠. 검은색은 이제 가처분 소득이고 붉은색은 뭐 분홍색은 그 웰스에 따른 진인데 보면 우리가 그 자산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진위 개수는 소득만 갖고 가처분 소득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동산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부가 잘 얘기는 안 하는데 2018년 OECD에서 코리아 서베이 리포트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 지금 보험료 9%인데 이제도 그대로 끌고 가면 2060년경에 정부 제너럴 거먼트 부채가 GDP 대비 한 200% 정도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꿈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보험료를 국년 보험료 16%로 지금 보다 7%포인트를 올릴지라도 2060년에 정부 저 부채가 GDP 대비 95%, 100% 가까이 접근한다는 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노인 빈곤 문제는 디스포즈 최근에 퇴직금 갖고 부동산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우리나라 분들하고 무슨 전에 제가 연구해본 결과에 의하면 OECD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이 46% 나오지만 우리가 자산이나 다른 부분 주관적성 고려를 할 때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21%에서 19%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OECD 기준으로 보고 있는 빈곤한 노인들 같은 경우에서도 저 4분의 3은 자산 측면에서는 다른 젊은 경제활동층보다 훨씬 부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 노인 중에서 4분의 1, 25%는 자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진짜 극빈한 게 절대 빈곤에 노출된 계층인데 우리가 지금 사회보장 지출이 굉장히 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절대 빈곤에 장기적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국민연금 급여 44.5%를 지급할 핀란드 지금 현재 국민연금 보면은 24.4%고요. 가장 낙관적인 전망에서 얘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TFR 1.5 등등에서 보는 얘들의 장기 보험료 수준은 30%가 넘어갑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의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제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 12월 22일 날 한중일 일본 애들은 뭐 일중 한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한중일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기서 일본 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실장이 발표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소득 대체율이 낮아요. 우리는 지금 1인 기준으로 국민연금 44%에다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액각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12%, 13%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적어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는 지금 소득 대체율이 55%되고 배우자까지 고려할 때는 65%, 67%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일본은 후생연금 보험료 18.3%를 부담하면서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보험료를 냈고 부인은 전업주부일 경우 여기서는 가구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험료를 18.3% 내고 요 밑에 있는 게 얘들이 기초연금을 16만 9천엔 월 17만 원 이상을 내요. 우리는 기초연금을 100% 전혀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들이 장기적으로 그 목표로 하는 소득 대체율이 뭐냐면 1가구 2인 기준으로 50% 소득 대체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보험료 9% 부담하고 있고 기초연금 전부로 100%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들리는데요. 글쎄, 안 들리네요. 윤성민 교수님 인터넷에 조금 아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끊어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최영준 교수님 말씀하실까요? 네, 최 교수님? 예, 이거 윤석명 선생님 그 좋은 토론해 최 교수님 먼저 말씀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안타깝지만 예, 제가 그럼 먼저 뭐 잠깐 말씀드리고요. 이미 시간이 좀 많이 거의 다 돼서 저는 그 토론문을 채팅창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좀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양재진 교수님 주장에 공감하는 부분이 뭐 거의 한 뭐 9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재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나라에서 한 3년 안에 이루어져도 저는 뭐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자꾸 우리 시작 전에도 여러 우리 교수님들께서 양 교수님과 저의 기본소득 논쟁을 보고 싶다 이제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차이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공통점들을 자꾸 빨리빨리 하나씩 좀 우리 사회에서 실천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좀 중요한 과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몇 가지 조금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그 토론문에서 드렸는데요. 첫째는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그 경제 성장 최근에 어렵다. 어려운 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이 도대체 경제 성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경제 성장이 왜 일어나는지조차에 대해서도 어려워하는 때이고, 뭐 IMF나 또 많은 곳에서 혁신을 연구하시는 뭐 유명한 우리 에릭 브린롭슨이나 로버트 고든이나 이런 분들이 생산성 향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불평등을 공통적으로 그 문제점으로 꼬집고 있고, IMF가 요즘 가장 적극적으로 불평등을 없애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경제 성장이 복지국가한테 꼭 필요한 존재뿐만이 아니라 저는 불평등을 줄이는 복지국가의 이슈, 그리고 개인들의 안정성과 개인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엔터프리너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복지국가가 경제 성장에 있어서 또한 필수 조건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양 교수님 그 발표에서 공통점을 많이 느낀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노동을 기반으로 상부상조와 사회적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와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난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뭐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이들 키워보시면서 행복하신 분들 여기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아이들은 과연 행복할까? 그 수많은 공부를 하면서 과연 행복할까? 좀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과연 우리 노인분들 이야기도 하셨고, 50대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행복에 관한 세미나도 있었습니다만 그 총체적인 난국에 좀 가까운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잠재 성장률 뭐 율도 낮추고 이제 문제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복지국가의 부재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이 뭐 저출생이라든지 이런 뭐 영세자 영업이나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지금 경제 구조하고 복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사회 문제들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 문제들을 지난 20세기에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공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낸 것들을 그때 풀지 못한 거를 지금 우리가 다 그 문제들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제 막 그 풀려고 하고 이제 문제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동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경제 문제, 이 경제 구조와 성장에 대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복지국가 문제를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저는 좀 강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뭐 기회균등도 저는 굉장히 어려운 레디컬한 아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다들 많이들 보시는데, 그것도 이 능력주의에 대한 반성이 이곳저곳에 있는데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러면 어떠한 경제 체제냐라고 했을 때 역시 뭐 유럽이든 미국에서 지금 다 강조하고 있는 창업 경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창업 경제가 중요한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 70% 이상 막 70% 가까이 대학에 가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한 20, 30%가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더 그런 일자리가 사라지다 보니까 다 그 일자리에 그 목을 메고 있는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무원 시험과 공기업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다 쏠리는 현상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좋은 고용주가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좋은 일자리가 나올까라는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 교수님 말씀하신 그 청년을 위한 그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또 좀 다르게 보면 과연 이게 개인의 인적 자본이 부족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못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 양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못 가는 거냐에 사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이 경제 구조를 똑같이 두고 애들한테 심지어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했고 중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 때도 이제는 놀지도 않고 애들이 시간 사용 데이터를 분석해봐도 공부할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기다가 또 돈을 들여서 직업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그쪽에다가 이거를 많이 쏟아야 된다는 게 과연 맞을까? 근데 왜 애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왜 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러 그럼 노량진으로 가고 몰리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안정성을 청년들한테 주는 것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좋은 고용주가 될 수 있도록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돈들은 차라리 고등학교의 그 교육을 개편하고 대학을 개혁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서 그런 문제를 풀어야지 여기를 끝나고 또다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돈을 과연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이 왜 이렇게 지금 특히 이제 가장 훌륭한 퍼스트 티어들이 의사나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 이제 우리 연대 이번 졸업생도 삼성, 뭐 SK, LG를 붙어도 공기업 다 떨어졌다고 5년 동안 자기가 거기 다니다가 경력직으로 다시 공기업 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우리 연대 행정학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제 이런 고민을 막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면 참 절망스럽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아이들에게 출생에 대한 문제나 과연 이렇게 이 창업 경제나 좋은 고용주가 되는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청년 수당이고 기본소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좀 생각은 들고 있고요. 저소득층 청년에게만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그 청년들을 개토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개토화시키는데 오히려 그게 더 저는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그 선 밑에 들어가야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그게 모두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인센티브가 저는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개토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런 부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험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양 교수님 말씀하신 전국민 고용보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뭐 신 교수님 말씀하신 이 전속성이 약한 노동자들 그리고 자발적 실업이냐 아니냐를 파악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들, 부분 실업들, 뭐 이게 자영업들 이런 것들을 과연 정말 제대로 이걸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생각되고 그 불확실한 정도의 수준은 기본소득이 정말 잘 될까? 라고 하는 불확실한 수준하고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위험과 사고율에 대한 부분이 양 교수님과 제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뭐 예전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위험은 진화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일가족 양립이라는 게 유럽에서도 한 4, 50년 전만 해도 중요한 사회적 위험이 아니었는데 지금 누구나 다 중요한 사회적 위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지금 이런 사회적 위험이 확장되고 있으면서 지금의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위험은 개인이 느끼는 불안정성.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위험이라고 생각되고 이걸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뭐 우리 정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공무원 이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분들은 이런 거를 많이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서베이를 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이 중산층이 90년대에 비해서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뭐 자기는 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소득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이 질적 연구로 양적 연구를 둘 다 해봤었는데 그때 제가 건졌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불안정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에 임원을 하고 있어도 40대 기업에 임원을 하고 있어도 내가 5년 후에 어디서 뭘 할지 모르겠다. 나 서민이다, 나 중산층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제 그런 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일상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게 돈이 많이 들지 않냐?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복지 혼합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여러분들이 의료보험료를 내시고 결과적으로 따로 실비보험도 내시고 안보험도 하시고 이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복지 혼합에서 관점에서 전체 사회 관점에서 보면 개인이 이 불건강에 대비하는 그 전체 액수는 국가가 다 해주든 아니면 본인이 50을 하고 나머지 50을 시장한테 맡기든
이거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사이즈에 있어서의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다음의 기준은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것들이 상호 부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연대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더 맞냐 틀리냐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단순하게 국가의 재정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뭐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걸 판단한다면 국가는 아무것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경험적으로 우리가 복지국가의 그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좀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 발표문의 마지막에 기본소득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하여튼 기본소득에 대해서 양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우려스럽게 지금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진짜 포퓰리즘에 의해서 뭐 전혀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생각도 없다가 갑자기 좀 위험해지면 갑자기 전국민 할까, 뭐 이런 거는 이제 저도 똑같이 양 교수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고, 저도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불안정성을 중요한 사회적 위험이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했을 때는 조금 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돕는 10조 예산보다 모두를 위한 100조 예산 확보가 더 쉬울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조금 더 논의와 증거와 뭐 여러 가지가 좀 더 필요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액급여와 정률조세에 대한 그 불평등의 뭐 그 재분배 효과 같은 경우도 제가 스펜슈타인모 선생님의 그 뭐 간단한 이제 그 식을 들여서 여기 설명한 표가 있어서 그냥 덧붙였고요. 네, 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공감하는 부분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진짜로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대로만 진짜 가도 엄청난 저는 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같이 힘을 실어드리고 저도 함께 노력하고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고요. 하지만 항상 플랜 B는 있어야 된다. 이 플랜 A가 될 때까지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확실한 이유는 20세기에 성공적인 경험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21세기의 맥락은 20세기의 서구 국가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플랜 B가 필요하고, 그 플랜 B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윤석명 박사님, 아까 하시다 말았기 때문에 아주 짧게, 왜냐하면 양재진 교수님이 이제 마무리 또 이 코멘트를 해주셔야, 발언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시던 거 이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예, 예. 네, 아까 못하신 거 마무리 간단히 해주달라고 그러셨어요. 네. 예. 이제 공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다시요. 제가 아까 뒷부분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유 다시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복지국가를 잘 구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상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비유드는 게, 우리가 임진왜란 전에 그 일본이 쳐들어오냐 안 쳐들어오냐 그런 비슷한 어떤 생각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미 그 인구 보너스 기간에서 인구 오너스 단계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가장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인데, 이걸 횡단면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미 도입한 제도의 장기 속성 부분을 너무 강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대표적인 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배움 세대들은 지금 우리 제도를 그대로 끌고 가면 굉장히 행복하겠지만, 젊은 세대들 등 고도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의 굉장히 캐피탈 게인을 대거 확보하고 있는 중고령층들이 계속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만 우리는 빈곤하다 그러면서 특정 연령층의 복지 확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고요. 제가 이제 이게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핀란드 노후소득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기초연금 같은 이런 제도를 도입했어요. 기초연금을 도입했으니까 전 국민한테, 65세 이상한테. 근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제 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1990년대 초의 경제 이후에 불과 10년 만에 드라마틱하게 제도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94%가
만액 기초연금 받던 거를 불과 10년 만에 그 대상자를 8% 정도로 대폭, 아니 뭐 거의 그냥 85% 포인트 정도를 날려버린 거죠. 대신 그 부분형 그 자기 연금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으로 충당되는 뭐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지급하는 제도로 가고 있고, 또 내셔널 미니멈을 충족할 수 있게 텍스 파이낸싱으로 하고,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건 하우징 얼라운스라고 주택 수당 같은 걸 결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젊은 층들 같은 경우 뭐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단차원적에서 외국과 제도 1대1로 비교하면서 우리의 복지 수준을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누리고 있는 부분도 고려하면서 전체 연령층 측면에서 좀 균형 잡힌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 복지 문제, 미래 복지 국가 건설 측면에서 좀 더 우리 사회적 갈등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 교수님 시간이 없는데 그 마무리 겸 대답하실 거 좀 말씀하시고 네. 말씀해 주시죠. 뭐 그거 들어가기 전에 다른 분들도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한두 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희 교수님도 제가 안 계시고. 그러고 싶긴 한데 일단 양 교수님 답 듣고 그다음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코멘트 또 애정어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을 답하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없을 것 같고 몇 가지 그냥 그 핵심되는 것만 좀 하면요. 먼저 신도민 교수님 지적 중에서 이제 사각지대 이런 해소 문제나 낮은 보장성 문제에 대해서 좀 그 대안이 없는 게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뭐 나름 사회 보장성 문제는 우리는 급여 상한이 굉장히 낮은 거가 문제여서 실업급여라든지 육아휴직급여 이런 급여 상한을 높이는 거로 해서 통해서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각지대 문제에 있어서는 고용보험 같은 문제 실업 부조제도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좀 확대하고 이런 건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렸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아마 지금 사각지대에서 생계급여 부분하고 연금에서 기초연금에서 이제 저소득자 문제일 거 연금에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옛날에 이제 많이 말씀드렸고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도 올리고 보험료도 올리고 하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얘기는 지금 보이죠? 이거 그림 보이죠? 안 보여요? 공유가 안 됐나? 안 보입니다. 이 그림 보이죠? 예. 그때는 이 퇴직연금에 들어가는 돈을 국민연금을 흡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퇴직연금의 8.33% 보험료율과 국민연금 9% 보험료를 합쳐가지고 17.33% 크게 만들고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60%까지 올리는 이런 거였죠. 근데 국민연금은 퇴직연금, 국민연금 들어가는 건 노조가 워낙 반대해서 힘들어요. 국민연금은 재분배 효과가 있고 퇴직연금은 재분배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따로 떼자는 거야. 오케이, 떼서 넣고 여기 어차피 여기서 역할해주면 되니까 퇴직연금 해주고 국민연금은 대신에 40%를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그 자동 안정화 장치 같은 거 둬서 서서히 낮춰요. 합치면은 그래도 꽤 보장성이 높아져.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보장연금 이것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무 뭐 부양 기준 없애자면서요. 왜 노인들이 자꾸 탈락하니까. 그래, 그거 하면은 기초보장연금 되는 거예요. 기초보장연금이 그런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소득 좀 하고 뭐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최은희 교수님도 이제 말씀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기본소득 관련, 그다음 신동명 교수는 4차 산업에 대응하는 것에서 중장기적으로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뭐 혼합적인 차원 이런 말씀하셔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책 수단으로서 사회보장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뭐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저도 이렇게 한번 스핀란드 실험도 관심 많았고 이것을 보고만 했는데 결국 아닌 거여서 제가 이제 글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쪽으로 쓰고 있는데, 아닐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말했듯 단순히 뭐 재정 규모가 많이 든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아까 말했던 사고율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국민 건강보험은 아픈 사람만 받는 거죠.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그렇거든요. 사고 난 사람이 받는 거. 이거 사고 나지 않아도 주니까. 이제 그래서 아니 뭐 다 점점 다 어려워지고 다 미래 사회가 다 어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 사회 진짜 다 어려워지면 그때 실업급여 어차피 다 일 못하면 주고 뭐 이래야 되는 것처럼 그때 생각하고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불안하니까 조금씩 주는 게 도움이 될까라는 것도 저는 오히려 불안할 때는 보편적인 보장을 하고 위험한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충분한 급여가 지급되는 지금의 시스템이 맞다라고 봐요. 우리 자동차를 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끄는데 뭐 사고 나고 위험할 것 같으니까 조금씩 다 그냥 돈을 조금씩 미리미리 주자. 사고 나면 쓰라고. 그거보다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다들 어려우니까 조금씩 주자 하는 것보다 진짜 지금 영업 제한이나 이런 데 걸려서 망하게 생기고 어려운 사람들 후하게 들어가는 돈으로 해야 되는 게 그 사회보장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도 크게 전 달라질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 이제 청년들에서도 일자리가 이제 준다고 줄지 않고 사실 늘잖아요. 그렇죠? 물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니지만 일자리가 늘고 구성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좋은 일자리 판교나 실리콘밸리처럼 생기고 또 낮은 일자리도 생기고 하는. 근데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기회를 공적으로 누구나 좀 적응할 수 있게 중산층 아이들만 거기에 직업능력 배양해서 좋은 거로 올라가 타지 못한 게 아니라 저소득가정 아이들도 탈 수 있게. 그래서 저소득가정 아이들만 투자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산층도 만족하는 교육부터 훈련 시스템을 깔아놔야지 덩달아서 저소득층도 기회를 갖는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그러나 그 기회를 이용하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지와 선택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 그 스벤 정률로 세금 걷어서 소득이 많은 사람 많이 내겠죠. 그렇죠? 지금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누진세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 다음에 정액으로 받아도 소득세금 당연히 나죠. 그건 당연히 부인하지 않습니다. 돈 부자들이 많이 내고 똑같이 저소득가까지 똑같이 중산층까지 다 똑같이 받으면 당연히 소득세금 효과 나죠. 근데 그 효과가 지금 복지급여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시 보여드리지만 이거 일반 재정에서 저소득자한테 복지급여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은 부자한테 아까 말했듯이 부자한테 걷어가지고 저소득자한테 더 많이 가는 일반 재정 프로그램이 돌리는 거죠. 근데 일반 재정 프로그램은 기본소득을 똑같이 깔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금 사이드에서는 똑같이 재분배 효과가 나고 지출 사이드에서 아무래도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할 수도 있지만 워낙 아까 말했듯이 그 사고일 개념이 없이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사고일 개념 가지고 위험한 사람만 해주는 사회보장 하기도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이왕이면 정책수단을 사회보장 위해서 쓰려면 사회보장 효과가 큰 거로 재분배 효과가 큰 거로 돈을 써야겠다라는 거고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좀 그 사회보장 차원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진짜 뭐 주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저기 뭐야 그 공유자산론에 의해서 모든 이게 다 우리 같이 만든 거니까 거기서 일부분씩 나눠 갖자 똑같이 나눠 갖자 공유자산에 대한 그거는 뭐 그 논리가 나름대로 맞지만 사회보장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그저 따져보면 정책수단 면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을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어쨌든 신동현 선생님, 최영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이제 그 주신 좋은 말씀들 다 받아들이고 또 제가 또 여전히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또 리스폰스 마치겠습니다. 네, 오성호 교수님, 이 마이크 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어요. 오 박사님.
이제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예,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정말 사회가 영 빵점짜리 사회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신동명 교수님도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고, 최 교수님도 조금 미진하신 것 같고, 또 아까 윤 박사님도 그냥 제가 좀 급하게 끄는 것 같고, 또 다른 분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양 교수님이 발제하신 이것들을 하나의 기본 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 망라에서 모든 부분을 거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논쟁거리가 될 만한, 그러니까 반론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좀 지적할 사항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다 모으셔가지고 1차 우리 학술지에다가 싣고 거기에 대한 양 교수님의 반론이나 이런 것을 2차 학술지에 또 싣고 거기에 관해서 또 반론하실 분들이 3차 학술지에 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1년 이번 이렇게 번갈아 회장님. 네네네. 그 교수님 말씀이 중간중간 조금씩 끊기긴 했는데 어쨌든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양 교수나 또 다른 분들하고 또 논의해가지고 또 편집위원회하고도 논의해서 그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언을 못 하시는 분들의 수요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지금 쓰는 곳이 지금 이 시간대 이 주변에 그 상업용 건물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 용량이 막 초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매끄럽지 못했는데 용서 바라고 일단 공식적인 건 오늘 마치도록 하죠. 벌써 많이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학회에 부담이 될까 봐 좀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저는 관리자일 뿐이고요. 저희 발표자님, 토론자님들 이렇게 또 오늘 오신 분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사회자님께서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공식적인 네. 학회는 이것으로 종료하기로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글로 학회에다 모아주시면 그걸 계속 우리가 시리즈로 다루면 아주 좋은 정말 학술 토론 내지는 이 실제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으기로 하고 오늘 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